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등도 나오고 있고 ETF 같은 경우도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지금 한 2주 연속으로 좀 순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가 지금까지 주도주였는데 여기서 힘이 좀 빠지고 이 돈이 좀 순환을 할 거냐. 아니면 다시 주도주로서 힘을 찾고서 독주하기 시작할 거냐. 만약에 독주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입장에서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잘 지내셨습니까? 저야 뭐 그냥 똑같죠. 네, 똑같고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가 뭐 그렇게 회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는 그냥 읽고 싶은 책 보고 뭐 그렇게 그냥 널널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 6만 5천 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고점 대비 그런 반토막이잖아요. 네. 지금의 가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지금 사도 되냐 이런 물음이 많고 안전한 거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건데 저도 사실 최근에 조금씩 사고 있고 지금 가격은 역대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낮은 구간으로 들어간 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비트코인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딱 낮을 때 왕창 사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는 약간 그런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6만 달러나 혹은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사야 되는 가격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기점은 6만 달러인가요? 뭐 6만 달러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고 보통은 이제 사이클 같은 것도 좀 보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한 5만 3천 달러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대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5만 3천 달러를 밑으로 하회할 수도 있고 거기까지 도달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6만 달러 정도가 되면 사서 모으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6만 달러와 5만 3천 달러를 말씀하신 것은 수급과 차트를 고려하신 결과일까요? 5만 3천 달러는 그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기준 중에 그 실현 가격 대비 MVRV라고 하는 이제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가격 대비 실현 가격 B가 얼마냐 뭐 이런 거를 좀 보는 건데 5만 3천 달러 정도가 약간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에 가까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샀을 때 원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원가에 가까운 부분들. 5만 3천 밑으로 내려가면 대부분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실제 가격은 뭐 마켓 프라이스일 거고요. 네. 그러면 실현 가격은 뭡니까? 그 비트코인이 마지막으로 온체인에서 언제 움직였는지를 이제 체크해서 그때 가격을 이제 모아가지고 계산을 한 거를 실현 가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5만 3천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손실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5만 3천 달러를 하회하면 평가 손실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대세의 지장은 없나요? 아마 지금도 대부분 손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인 의미라고 하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다 손실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더 훨씬 낮은 가격에 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여러 다른 방송에서도 나가서 얘기했던 게 제가 이 개념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각각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계산을 해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참고할 만한 지표가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이게 지금 한 5만 3천 달러 정도에 있고 델타 프라이스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델타 프라이스는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가 진짜 비트코인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찐 원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개념은 차치하고 그러니까 선을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델타 프라이스는 지금 4만 3천에서 4만 4천 사이에 있고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는 5만 3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프라이스를 하회한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그 역대 어떤 하락장의 최정점일 때 하락을 했고 그래서 델타 프라이스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그냥 사도 된다. 델타 가격에 가까워졌고 다만 저점이 어딘지는 확인할 수 없으니
차근차근 모아가자. 네, 지금 6만 달러고 델타 프라이스가 4만 3천 원 달러니까 사실 이격이 좀 있잖아요. 아직은 사실 그렇게 계산해서는 뭔가 저점 매수가 좀 힘들고 일단 6만 달러가 내려가기 시작했으면 조금씩 사기 시작해야 된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 기미가 좀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상자산 같은 위험자산군에는 통상적으로 부정적이었는데 어떤 관점으로 조금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을 건 너무 명확하고요. 근데 다만 이번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이제 사정이 있는데 보통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방향을 꺾을 때는 이게 추세의 변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만 올리는 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올라가고 내릴 때는 또 몇 차례에 걸쳐서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번의 금리 인상, 한 번의 금리 인하로 그 뭐 비트코인 유동성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냐 이게 좀 불명확합니다. 근데 경향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한 번, 지금 6월 CPI, PPI 나오기 전에는 2번 정도까지 시장이 반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올렸다가 금방 또 내리는 것으로 지금은 이제 연준 패드 그 CME 거래소의 패드워치 같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년부터 내릴 수 있다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이제 한 번 올리는 거는 그만큼 비트코인은 안 좋은 요소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넘겨도 되지 않아?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물가 동향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언제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선행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시점부터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할 것 같을 때부터 내려가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런 스케줄로 가고 있다, 올렸다 내린다, 그러면 올리는 발표가 끝난 이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올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경향적인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산이다. 이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경향성이 지금 시점에선 분명치 않다. 네. 왜냐하면 지금 CPI, PPI가 최근에 6월 달에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연거푸 두 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바람에 물가가 높을까 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 시점이 원래는 이제 7월까지도 땡겨졌던 게 10월로 밀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도 물가가 점점 빠르게 내려오는 양상을 보인다면 이 시점이 계속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리 인상 안 하는 쪽으로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크로를 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이벤트 하나하나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5만 8천 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사실은 6만 5천 달러 선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약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디커플링 하면서 비트코인이 왜 좋았냐. 그러니까 이 전망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의 시점에 대한 전망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신경 써서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최근에 블랙록 비트코인 ETF 자금은 꽤 빠졌어요. 네. 그리고 스트래티지도 비트코인 매도해가지고 사실 좀 난리가 났었죠. 근데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은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올랐어요.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일단은 5월 달부터 그 ETF 자금이 한 50일 정도 해서 쭉 빠졌고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거의 60억 달러 가까이 빠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두 가지 상승 엔진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스트래티지, DAT 기업의 매수였고 또 하나가 현물 ETF의 매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5월부터는 그 중에 두 개 중에 메인 엔진이 하나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안 좋았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그 기간 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만들어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서 자기들이 보유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이 친구들이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 사야 되는데 자금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되게 원활치 않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엔진도 꺼져버린 거죠. 엔진이 두 개가 다 꺼져버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특히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는 거의 이제 뭐 자유활강을 하기 시작했고 많이 내려갔어요. 그럼 왜 이 엔진 자체가 두 개 다 꺼져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올랐냐? 저는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업계에서는 5월 달에도 ETF가 많이 빠질 때 이거 왜 갑자기 빠지지? 왜 블랙록에서 돈이 갑자기 뭉텅뭉텅 나가지? 라고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가설을 세웠던 것이 AI 투자 쪽으로, 특히 AI 반도체 쪽으로 돈이 급격하게 몰리는 것 같다. 미국의 반도체 ETF와 비트코인 현물 ETF, 뭐 금 ETF 이 추이를 보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랑 금에서는 돈이 쭉 빠져요. 근데 반도체 ETF는 쭉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분량이 훨씬 커요. 여기서 빠지는 금액보다. 그래서 여기서 일로 이사 간 거 아니겠느냐, 투자자들이. 반도체가 너무 잘 올라가니까. 그랬던 것인데 6월 말부터는 지금 반도체도 좀 조정을 좀 크게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6만 달러 미치에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존재하는 것이죠. 두 가지의 상승 엔진이 켜지지 않았을 때도.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런 좀 애매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증시에서 순환매 국면에 비트코인도 그 대상에 편입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걸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고 원래는 순환매가 일어났던 타이밍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메타에서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임대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한번 미국 증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게 편입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있었던 또 이제 한 번의 이슈가 있었거든요. 순환매와 관련된. 근데 그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좀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업 관련해서 스트래티지 우선주도 조금 논란이 됐던데 이건 무슨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트래티지가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원래는 가장 처음에는 보통주, 우리가 보통 MSTR이라고 부르는 그 주식을 추가 발행을 해서 그걸 이제 팔아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어요. 근데 일반 주식을 보통주를 팔아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보통주 가격이 계속 내려가게 되죠. 그 주주들 좋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우선주였습니다. 이 우선주는 STRC라고 하는 우선주가 가장 유명한데 STRC는 컨셉 자체가 한계가 100달러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컨셉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 100달러가 유지가 되냐면 STRC라고 하는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배당을 줍니다. 보통 배당률이 지금은 이제 12%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뭐 10%, 10.5%, 11.5%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뭐 한 5천만 원 돈을 갖고 있는데 STRC 5천만 원어치 사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이 5천만 원에 대한 11.5%를 배당으로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1.5% 배당은 사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을 노리고 많은 돈들이 몰려들었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트코인이 1년에 11.5% 못 오르겠어? 라는 마인드로 만든 제품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11.5%만 올라줘도 배당을 지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좀 매력이 없었을 수 있는데 11.5%는 이미 좀 위험한 상품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비트코인이 1년에 10% 안 오르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펀딩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한번 파는 일이 있었어요. 32개 정도를 팔았는데 시장의 어떤 신뢰가 와장창 무너지면서 이 STRC가 원래 한 개에 100달러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70달러 초반까지 밀립니다,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래티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품에서 펀딩을 못하면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고 결국 스트래티지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좀 더 팔고 MSTR을 좀 더 처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고 하면 요 이제 STRC 배당금을 줄 수 있는 준비금이 있는데
요 준비금의 덩치를 키우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30억 달러 넘게 키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에 한 1.4억 달러 정도, 1억 4천만 달러 정도가 배당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여기 이미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30억 달러 정도면은 대략 2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배당 규모니까 이 의미는 또 뭐냐면 우리 배당금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우선주 사라. 이런 의미죠. 트럼프 얘기 조금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취임할 때 미국을 가상자산 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공화국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게 약간 갈리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진하고 월가에서 금융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막 엄청 바뀌었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좀 못 미치는 속도? 네.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진행된 게 거의 없어요. 원래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비축 관련한 이제 워딩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던 건데 미국이 사준다라는. 네, 그렇죠. 일단 미국이 안 사주기로 됐고 물론 이제 팔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은 나오긴 했지만 그거 말고는 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좀 아직은 미진하고 그래도 제도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자산이 확산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미국의 체계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가 이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에 첫 물꼬를 틀 수 있는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사실 작년 7월에 통과된 건 굉장히 큰 거고 클라리티 액트 같은 경우도 좀 상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통과될 것이다라고 보는 뷰가 지배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특히 최근에 주식 토큰화라고 해서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아니면은 코스피 200 이런 지수들을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원물을 거래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추종하는 상품을 그 친구들이 만들어 놨어요. 디지털 자산 상품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래할 수가 있고 2월 말부터 이란 이제 미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미국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움직임을 할 때 항상 주말을 사용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폐장한 이후에 이를 터뜨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주말에 거래가 되는 거는 거의 디지털 자산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비트코인이 보통 그리고 이제 사고를 치면 안 좋은 쪽이기 때문에 된서리를 맞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이 워낙 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니까 뭐 하이퍼 리퀴드라든지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바이낸스라는 뭐 중앙화 거래소 주요한 거래소들에서는 원유 선물 이 토큰화 상품을 또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빠르게 대중화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월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니어스 액트랑 얼마 전에 통과된 연준이 2030년까지 CBDC 발행 못하게 한 것 이 두 가지에 고무적으로 의미부여하는 건가요? 지니어스 액트는 이미 통과가 됐고 이제 일선 규제 기관들이 이 규제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작업이 그냥 끝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CBDC를 연준이 발행 못하게 하는 거는 약간은 뭐랄까 그렇게 중요한 법안은 아니에요.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는 7월 15일에 DTCC라고 이제 미국의 예탁결제원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증권이나 어떤 이런 부분 상품들에 대한 결제와 청산을 처리를 하게 되는 어떤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0월 정도에 그걸 부분적으로 오픈할 생각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디지털 자산이 조금 더 미국 금융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의 어떤 이런 거기서만 필요하잖아요. 왔다 갔다 할 때만.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림 자체는 이건 정해지지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예탁결제원과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증권이 같은 라인에서 움직이게 되는 약간 이런 그림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이제 뒷단에 어떤 인프라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이 변화를 느끼는 거는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로 효율화가 되죠. 가령 24시간 거래 가능해지고 7일 거래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극대화되게 되면 지금은 영업시간 끝나고 문 닫고 이 결제 청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결제 청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본질적으로 보면 주식을 토크나이즈드 했을 때 어떤 이제 변화가 벌어지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일단 지금은 이걸 토크나이즈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했을 때의 어떤 효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주식 증서라고 해서 종이 증서를 막 보관하고 가끔 요즘에 상속할 때 나오거든요, 그거. 근데 이거를 사실 블록체인 위에 태울 수 있는 형태로 토크나이즈드 된다는 거는 그 보관을 개인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정말 이제 먼 미래를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의 국경이 좀 약간 무의미해질 수 있죠. 가령 제가 하이닉스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토크나이즈드 해서 미국에서 거래를 시켜보면 어떨까? 그게 ADR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ADR이 한국에 있는 하이닉스보다 훨씬 프리미엄이 낀 채로 거래되죠.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는데 더 좋은 컨디션의 시장, 더 많은 유동성을 가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단적으로 보인 게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코인에 막 열광할 때 김치 프리미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50% 정도까지도 프리미엄이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ADR 사태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정말 주식이 조금 더 이렇게 간편하게 국경을 넘어갈 수 있다. 내가 가진 주식을 내가 보관하고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거래소에 보내서 현금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된다면 사실 그때 상당히 코스피가 쭈그러들고 미국 주식시장 굉장히 커지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어쨌든 트럼프가 클래리티법 통과를 쪼고는 있는데 결과는 신통치가 않아요. 정말 이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편하게 말하면 안 되는 자리에 가면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장난도 아니고 8월 7일부터 휴회거든요. 그리고 8월 7일 휴회가 끝난 다음에는 이 상원 하원 의원들이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11월 초에 있는 중간 선거 준비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8월 7일까지 안 되면 그냥 올해는 물 건너 간다고 봐야 돼요. 올해 연내 통과는. 그래서 사실 이게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상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두 개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고 그냥 단박에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60표의 찬성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공화당이 53명인가 정도가 공화당 의원이고 이 중에 또 2명은 이 법안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9표 정도가 더 넘어와야지만 한 번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상원을 겨우 통과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허들은 뭐냐면 하원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게 또 두 번째 허들인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지금 너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안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대답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뭔가 희망을 놓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왜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냐. 이 클라리티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월가 특히 대형 은행 입장에서는, 대형 은행이든 사실 소형 은행이든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자기 손님들이 이제 뺏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전통적으로 월가는 민주당의 로비도 많이 하고 서로 이제 좀 챙겨주는 관계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여기 대해서 좋은 어떤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떤 핑계를 대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번 돈이 14억 달러 정도로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됐죠. 14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를 디지털 자산 안에서만 벌었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 대통령이 이거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하게 돈을 번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윤리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윤리 조항이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 디테일한 법문으로 뭔가 확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연히 이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넣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를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이제 제가 되게 챙겨보는 미국 기자가 있어요. 폭스 비즈니스 뉴스 기자인데 그 기자가 자기 X에다가 내가 취재를 했는데 공화당 상원의원 몇 명 물어보니까 백악관에서 이 윤리 조항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래서 은근히 이게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이 도출이 돼요. 그러면 상원 통과가 한 번에 된다라고 하면 하원도 통과 자체에는 사실 시간이 얼마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자기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여기서 굉장히 포인트가 됐던 이 어려운 점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윤리 조항이었는데 그 부분을 백악관이 오케이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취임했잖아요. 이제 올해 겨우 2년 차고 2년이 더 남았잖아요. 클라리티 법안은 내년에도 통과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지상정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는 하나의 카드예요. 이 법안을 만약에 내년에 통과시켜도 괜찮다라고 하면 윤리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동의했다는 것이 사실은 족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백악관이 동의했을 때도 8월 7일 안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괜히 동의만 해주고 당연히 내년에 다시 추진할 때 민주당에서는 저번에 찬성했지? 라고 하면서 넣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이것을 오케이 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통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트럼프는 가상자산 시장의 호재잖아요, 사실. 호재였죠, 지금까지는. 과거 시제입니까? 불확실성입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정말 진심으로 이 육성하려고 하는 것 같냐? 근데 제가 이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은 신념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딱 하나 찾은 신념이 있어요. 재생에너지는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온 마음으로. 왜냐하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 그리드가 되게 낙후되어 있어서 어렵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재생에너지 싫어하는 건 진심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그때그때 본인 혹은 자기 서클에 이익하고 연결돼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1년에 가상자산으로 2조씩 벌면 가상자산의 진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 이분이 뭘로 벌었냐면 자기 밈코인 발행해서 그 로열티로 6억 달러 정도 벌었고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기 일가가 만든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 코인인데 이걸 발행해서 또 세일해서 또 6억 달러 정도 벌었어요. 무슨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에게서 주식을 받은 게 한 2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크게 14억 달러인데 그러니까 최소 14억 달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거보다 더 많을 텐데 어쨌든 이 세 가지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형인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단물 다 빠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묻어버릴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제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미리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 좀 명확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미국이 다들 아시겠지만 빚이 많아요. 사실 지금 전쟁도 하고 있잖아요. 돈을 좀 여기저기 쓸 때가 많은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미국 대통령이 돈을 쓴다라고 하면 세금을 더 걷던지 아니면 국채를 더 발행하던지인데 세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OBBA 법안 해가지고 엄청 감세를 크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랑은 안 맞는 내용이고 그러면 남은 게 국채 발행인데 국채는 최근에 또 해외의 우방들이 점점 미국 국채 사는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매수 대항마로 거론이 됐던 것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트럼프가 거의 저는 반드시 할 거라고 보고, 자기가 돈을 쓰려면 스테이블 코인의 덩치가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 오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갑자기 뭐 유전이 터지거나 예상치 못했던 어떤 수입 같은 것이 발생해서 정말 대거 미국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이 돈을 쓰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 확대라는 대명제에서 이더리움이란 자산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 가격은 사실 비트코인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반도체 얘기 잠깐 할게요. 반도체가 사실 유튜브에서도 그런 전문가들 많이 나와서 얘기하고, 반도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수요가 엄청 많으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반도체라는 물건이 생긴 이후로 인류가 반도체를 쓰는 수요는 계속 늘어났거든요. 근데 잘 투자하시는 분들 찾아보시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고, 많이 손해를 볼 때는 뭐 50조 원까지도 손해를 보고, 기업들이 그래서 생겼다가 죽었다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왜 수요가 계속 늘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느는데 늘어나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으면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요. 그러면 기업의 주가도 따라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내려간 것도 보면 사이클상 2028년부터는 지금 칩 수요가 공급에 좀 약간 못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엄청 수요가 많고 공급이 너무 적어서 가격이 엄청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상할 정도로 칩 가격이 올라간 상황인데, 이게 2028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약세냐? 처음에 만들 때는 다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상을 했어요. 디지털 자산에서 사용되는 달러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겠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각각 금융의 어떤 플레이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이 생기고 있어요. 가령 아까 제가 얘기했던 JP모건이나 시티은행이나 이런 연합체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통용되는 예금 토큰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쓴다든지, 그러면 이 기관들이 결제를 하고 지급을 할 때는 예금 토큰이 사용되겠죠. 작년에 서클 상장하기 직전에 굉장히 많은 하우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예금 토큰의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예금 토큰이 튀어나와서 이 포션을 갉아먹으면 갉아먹을수록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 이더리움 가격 안 올라가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많은 물량이 이더리움 위를 돌아다니지 않을 가능성도 사실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서클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도 같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서클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얘네가 시장 선두주자로서 요 정도를 먹겠지라고 했는데 그 전망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기도 하고, 사실 이제 내려가기만 했죠. 사실 올해 들어서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JP모건과 시티은행 등등이 우리 군단 예금 토큰 군단 만들래? 요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요. 요때 좀 내려갔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OUSD라고 해서 비자랑 마스터카드 주축으로 이제 지급 결제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만들겠다. OUSD라고 하는 뭐 거의 150개 정도의 파트너사 되게 빵빵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서클은 또 이게 만약에 실제로 또 나온다고 하면 얘네랑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처음에 얘네가 먹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포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산 중에 조정 용계 금은 비트코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중에서 어떤 자산을 우선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금은 계속 사고 있어요. 중앙은행들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약세잖아요.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전쟁 이후에 지금 가격이 한 25% 정도 빠진 상태고, 여기에 앞으로 뭔가를 기대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사건
이런 이슈, 기점 이런 것들이 관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무턱대고 금에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반등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ETF 같은 경우도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지금 한 2주 연속으로 좀 순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까지 주도주였는데 여기서 힘이 좀 빠지고 이 돈이 좀 순환을 할 거냐, 아니면 다시 이게 주도주로서 힘을 찾고서 그냥 독주하기 시작할 거냐, 요 차이가 있는 거 좀 클 것 같아요. 만약에 독주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입장에서도 지금 가격이 65,000달러인데 지금 가격에서는 별로 좀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반면 여기서 순환매가 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클라리티 법안이라고 하는 변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클라리티 법안이 지금보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알 수 없는 얘기니까 통과에 가깝게 된다라거나 그에 준하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은 제일 투자를 할 만한 자산이 아닐까 싶어요. 셋 중에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여전히 담을 만한 자산으로 보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또 이제 감안해야 될 부분이 양자 컴퓨터 이슈를 좀 감안해야 됩니다. 양자 컴퓨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 해킹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사실 한국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요. 미국에서 일찌감치 비트코인 사야 된다라고 했던 약간 그룹급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문제 삼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발목을 크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만 제외를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지금까지 김동환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